여전히 전세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갱신권을 사용했는데 민년 뒤인데 그 안에 이 전세가 안정화될 오름폭이 내 월급 커버가 안 되죠. 안녕하십니까, 박철호입니다. 오늘은 전세 문제 이야기 좀 할까 합니다. 전세 문제는 무작정 기다려만 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이 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심각한지 고민을 해봐야 어떤 방어적 전략을 짤 것 같습니다. 좀 보시겠습니다. 2022년 최악의 전세 폭등이 다가온다. 사실은 22년, 23년 그 후로 몇 년간일 듯 싶습니다. 물론 안 그러길 바라지만 왜 그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고민을 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 전세 갱신권 사용자의 고민은 2년 뒤. 무슨 말이냐. 전세 갱신권을 사용한 분들이 작년 말부터 꽤 되거든요. 그분들 1회뿐이잖아요.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벌써 고민하시는 분들 많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거예요. 어느 정도 갱신을 했는지. 자, 그 다음에 이사 공급 대책. 제가 현실성의 물음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각자 판단하시고 보시고 이제 그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도심이다 보니까 멸실 문제가 또 뭘 가져올지 먼저 이주하고 멸출시켜야 공급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입주 물량 추이를 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좀 심각해 보입니다. 공급이 충분치 않다를 얘기하는 거고, 철저히 지역적이란 말은 뭐냐면 공급된다 하더라도 일부가 부동산 특성상 일부 한 지역의 공급이 막대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전 지역을 커버할 수는 없다. 임대를. 이 전세라는 건 거리가 작거든요. 바운드가 되게 짧아요. 매매는 뭐 부산 분이 서울에 살 수 있지만 부산에 거주하는 분이 서울에 전세 계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빌라 공급 절벽. 자, 이사 대책 이후로 빌라, 즉 뭐 우리가 재개발 지분 쪽에 이런 빌라 말고요. 제가 하는 말은 전형적인 그냥 분양 빌라 분양 공급 전세를 커버하기 위한 그런 것들조차도 지금은 정부가 어떤 이제 예정 구역들 발표 안 했고 하면서 완전히 거리 절벽됐죠. 우리가 정부가 가겠다는 그 지역의 소형 임차인들 되게 많은데 작은 다 부실 건데 그분들이 가야 할 그런 지역 내 근처에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빌라 공급은 지금부터 그냥 절벽입니다. 끝난 거죠. 아예 안 되니까 무서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실거주 규제 문제 심각합니다. 정부가 이제 어떤 규제책으로 내놨는데 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장기적인 어떤 재건축의 이득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 비오던 시에 둔다 이거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단기 공급 정책은 철저히 1인 가구 유지다는 이미 알고 계시고 한번 따져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금리 상승과 임대 수요. 우리가 보통 이제 금리 상승에 의해서 지금의 미국 국채금리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시에 경제적으로 좀 문탁이 온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안 좋다. 그러면 임대 수요는 증가할까요? 줄어들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매매가 문제가 생기고 하면 임대 수요는 증가하죠. 그러면 다시 어떤 사이즈의 물건은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 생기겠죠. 갭이 극도로 줄어드는. 한번 이거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정말 힘든 젊은 층들, 전세 난민이죠.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방어는 여러분의 말씀이지만 국가의 정책을 믿고 기다리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상황이 너무 안 되면 각자 최소한의 방어책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첫 시작은 전세 갱신권 사용자의 고민. 뭐 당연히 이거죠. 1회밖에 안 되잖아요. 벌써 계약하고 2년 뒤를 걱정하죠. 2년 뒤에 안정화 될까? 근데 2년 뒤에 지분 없고 경쟁 심하면 어떡하지? 무슨 말이냐면 너도 나도 갱신권을 사용해서 그 사이 공급이 안 이루어지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다 튀어나온다면 전월세 갱신율 70% 넘었다. 임대차법 긍정효과가 시작된다고 이제 머니투데이 권하성 기자님 써주셨는데 저는 앞부분만 본 거죠. 갱신율 70% 넘었다. 지금 이동 정지 시대고요. 2년 뒤에는 저분들은 갱신권 없는 거죠. 지금의 이제 가격 기준이 많이 올라갔는데 무조건 튀어나와야 되는 상황이네요. 자, 인상률 틀어막자 집주인도 세입자도 소송전. 뻔히 아까 본 갱신권을 사용하신 분들은 2년 뒤에 뻔하죠. 부대체계 상책, 예고된 전세 대란. 뭐 이거는 그냥 제목만 보시고 나면 다 요즘 기사예요. 답답하죠. 여전히 전세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밑에 보이죠. 답답합니다. 갱신권을 사용했는데 2년 뒤인데 그 안에 이 전세가 안정화될지 않을 걸 걱정하니까 오름폭이 내 월급 커버가 안 되죠. 다른데 조그만 거 하나 있으면 뭐 같이 전세를 올 텐데
자, 5년 이내 공급 이야기가 없다는 표현은 좀 심합니다만 하여간 제가 보기엔 충분히 없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 이야기가 많지 않 나와요. 지금의 이사 대책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모든 공급들 얘기는 다 뭐 상당 부분이 5년 뒤 그것도 잘 됐을 때 한해서 그것도 일부 한쪽이 치우쳐서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미래 전세식 구하기 경쟁은 부지 치열할 듯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기사인데요. 제가 황당해서 갱신권 아껴야 돼. 전세값 2배 올려도 좋다는 세종 세입자. 작년 10월 기사예요. 작년 10월 기사. 참 허망하죠. 허망합니다. 진짜 황당해요.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황당합니다. 왜? 다음번도 걱정하는 거죠. 보시면 이제 집값 폭등.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걱정한 거잖아요. 멸시에서 이사 대책부터 집값 폭등 때문에. 사실은 집값 폭등 내부의 문제는 또 전세 폭등. 집값 폭등과 전세 폭등 비슷하면서도 연결돼 있지만 약간은 별도의 문제죠. 집값이 뭐 투기 사업으로 엄청 오른다. 뭐 전세만 저 안정화 된다면 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습니다. 근데 이 전세 폭등, 이 집값 폭등 얘가 문제죠. 전세 폭등이. 이거는 우리 실거주 문제잖아요. 매매는 박탈감이 나죠. 정말 화나죠. 근데 기다릴 수도 있죠. 정말로 정부의 정책이 안정화되고 정말로 믿음을 줄 수 있다면. 근데 전세는 직접 거주 문제거든요. 전세만 오르지 않고 매매만 폭등한다면 난 감사한데 전세는 직접 거주고 시간 제한. 무슨 말이냐면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게 밑에 이제 제가 공성전 식량이 떨어지면서 써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과거 전쟁할 때 성안에 숨어서 대군이 왔을 때 버티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이제 식량전이죠. 버티는데 한계, 식량. 사실은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이게 한 2년 뒤 안에만 좀 공급되면 괜찮은데 부동산이 그러질 못하죠. 또 이번에 정책을 받듯이 여기 조합원들 간에 토지주들 많은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첫 동의를 받아도 가는 사이에 많은 불협 파분 조절해야 될 상황인데 이 세입자들이라는 게 우리 임차인 분들이라는 게 그렇게 무작정 기다릴 체력이 많은 분들이 있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진짜 나락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쉽게 기다려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공급만이 답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건데요. 이사공급 대책의 현실성 물음표는 제가 이제 공급량과 현실적,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문제를 따지는 거죠. 버티기 만만치 않아서. 이거는 이제 임차인 입장만 얘기한 겁니다. 제가 뭐 거기서 뭐 토지주의 감정가 문제, 보상 기준 문제, 기타 상가 권리금들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 전에 동영상에서 그런 거 다 빼고 오늘은 그냥 임차인, 주거 임차인 얘기해 봤을 때 공급량과 특히 시간 문제가 좀 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후 도심 공급 특징이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에 도심 유지의 공급 정책은 노후 도심이잖아요, 우리가. 이주와 멸실이 선행. 먼저는 뭐 한다? 지금 공급이 부족해서 공급을 하려고 해요. 공급이 부족해서 공급을 하려고 뭐 해야 한다? 부신다. 광명이나 시흥처럼 택지사 말고 도심에서 공급은 먼저 뭐부터 한다? 나와! 어디서? 집에서 나와! 내보내고 멸실을 한다. 부시죠. 먼저 그래서 임대가나 물가가 움직이죠. 공급 부족 상태에서 이주와 멸실이 진행됩니다. 이주와 멸실은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상가, 역세권, 이 지역부터 움직이죠. 그래서 많은 상승률, 연차적으로 이렇게 부딪혀서 가는, 이렇게 빵빵빵 넘어지면, 주택만 대상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어떻게 보면 차별적 인플레이션인데요. 상승분. 자, 거주 공간은 절대적 부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상당수 이주민은 멀리 이동 못 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지원대책 일부 만들었죠. 그러나 정부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도심 이주와 멸실은 지역 내 인플레이션을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가 상승을 만들죠. 사실 이번 정책에 자세히 보시면 뭐 우리 집값 안정화 시킬 거야 하면서 도심 내 많은 거주 숫자를 만들었는데 그 정도 숫자에 공급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도심에 풀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이주가 일어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거만 이번은 대상 아니고 상가 여러 가지 기타 연쇄적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많은 돈의 파도가 계속 부딪혀 도미노처럼 퍼져 나가야 합니다. 걱정입니다. 그런데 더 걱정은 공급 정책 계획대로 못 가면 그건 후유증이 너무 막급하죠. 자, 전세 폭등입니다. 끝도 없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 추이입니다. 도심 공급량 충분치 못합니다. 잠깐 볼게요, 기사. 시작하는 규제, 공급 감소, 수도권 입주 물량 줄어든다. 입주 물량 줄어들었다는 기사입니다. 답답하죠?
2월 기사거든요, 이거. 2월 기사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전세 가뭄 재현되나 봄이 두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말한 개발 여러 가지 제재 때문에 수양 우려 나온다. 매매값 잡으려다 전세 놓치나. 멋이죠? 매매값 잡으려다 전세 놓치나. 이 말이거든요. 개발 이주, 분상제 거주, 의무로 전세, 공급 수요 양면. 우리가 됩니다. 우리가 됩니다. 충분히. 그런 상황입니다. 공급이 있다 해도 또 거리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부적 공급이 부동산을 전 지역을 커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부동산이 되면 절대 진리죠. 공간에서. 어느 지역에 충분한 공급이 일부 연쇄적으로 파급을 미칠 것 같지만 뭐 매매가는 일부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는 좀 다릅니다. 전세는 정말 거리가 짧습니다. 특히 학생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있는 가구들. 자, 이거는 얼마 전에도 제가 영상에 썼던 기사입니다. 강동 일대 전세값 인근 입주 쏟아져 최대 2억 하락. 2월 7일 기사고요. 21년. 1만 4천여 가구. 많습니다. 전세 거리는 짧다. 1만 4천여 가구가 되지만 부동산 특성 한계가 명확. 즉 강동구에 저렇게 입주해서 떨어졌다 해서 서초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진구 가까이 강 건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명확해요. 부동산은 거주 문제는 갑자기 강서구에서 강동구 가지 않습니다. 노원구에서 강동 가지 않습니다. 한계선이 명확합니다. 자, 서울 전세난 심각하다는데 대치동 3억 이상 급락한 어떤 이유가 또 있어서 정말 근데 떨어지는 것 같아 보인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사를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공급이 충분해서가 아니다. 이게 기사가 2월 28일 오늘 기사거든요. 제가 지금 28일 일을 찍는데 대치동 보통 이사 언제 하죠? 이런 학군 있는 데들 보통 10월, 12월 안에 끝나죠. 끝납니다. 이 배치, 전입해야 되니까 학교가 단순 이사가 아니거든요. 배정받으려고 제일 심한 애들은.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대치동 이사실이 아니고요. 교육 제도의 변경. 지금 이제 이번에 보면 보통 이제 블라인드 평가라 그랬죠. 학교 이름을 가리게 하고 의대나 이런 분들 보면 이제 그 1등급 맞게 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빠져나간 데도 있죠. 강남분들이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온 분들이 1등급 공부 잘하는 분들이 부모가 이제 집은 재건축 되려고 해서 비워두고 나가죠. 외곽으로 1등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집이 더 부족해지는. 이건 또 다른 건 기사인데 이제 앞으로는 지방대 의학대는 지방 인재 선발 음화. 그러면 이제 좀 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결론은 뭐지? 우리가 말하는 다시 이제 정시 모집 강화되면 다시 그 학원 강한 곳이 다시 또 뜨겠죠. 평균적으로는. 그래서 이유가 다르다. 이유가 우리가 말하는 공급 대비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사철 지나고 다시 시험실 오면 오를 거예요. 자, 사이즈 미스매치. 아파트 입주 물량 추이뿐만 아니고 가장 문제는 또 이제 우리가 부시는 건 조그맣고 노후되고 가격 싼 거. 공급하는 건 아무리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도 비싼 거. 자, 빌라 공급 절벽.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단순하게 가격이 2월 4일 대책 효과죠. 잘못 사면 현금 청산. 필요합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당연히 사지도 않고 많은 분들이 또 짓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형주택 열실만 있고 공급은 전멸. 지금의 정부의 공급 정책을 보면 소형주택을 철저히 부셔가고 그 사업기간 돌아가면 개발도 공급은 전멸합니다. 조그만 것들. 지금부터 전멸했습니다. 자, 재건축 실거주 규제. 이거 아시다시피 우리 집은 빈집입니다. 조합 설립 앞둔 집주들 차익 기대감 때문에 빈집 상태로 둔다는 얘기입니다. 실거주 요건 나서 전입만 했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집이 부족한데 빈집을 만들고 있는 태세입니다. 자, 노후주택은 더군다나 이런 주인 거주비이 낮습니다. 강남에 뭐 예를 들면 옛날 개포주공 얘기 드릴게요. 개포주공 같은데 옛날 13평, 11평, 15평 그런 단지들을 40년 가까이 된 것들 강남 금싸라기 땅에 주인이 사냐고요? 아니요,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자, 그런데 실거주금 강화하신다 하면 그런 데는 당연히 세입자 내보내고 이 사람들은 뭐 소득 여건도 있지만 가족이 또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젊은 신혼부가 아닌 이상. 들어가 살 수 없는 곳이 꽤 있습니다. 작아서. 가격 이전에. 그럼 어떻게 되죠? 전이만 해놔야죠. 세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비워둡니다. 그 소형주택이 우리한테는 필요한데 임대료는. 노후주택은 작은 사이즈주택이 많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또 노후되니까 주인이 안 살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실거주 규제까지 돼버리니까 그러면 살 수는 없는데 전입만 해놓고 세입자 내보냅니다. 공급은 절대 부족인데 이 상황에서 도심 대규모 소형주택 멸실이 온다면
이사에서 멸실 오겠죠. 일부 구간부터. 우리가 아는 풍선 효과가 다시 한번 일어날 겁니다. 다시 한번. 개발 제지역 등 또 다른 풍선 효과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정부의 단기 공급책은 뭐 다 1인 가구 2준 알고 계시죠? 이거는 뭐 제가 안 해도 예전에 나왔던 기사니까 1월 달에 1인 가구 2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3, 4인 학생 있는 가구 2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세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금리 상승과 임대 수요는 아까 말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임대 수요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집이 없을 때가 무섭습니다. 예전에 IMF 때는 우리가 분당시로 집이 많았지만 금융위기 때는 우리가 서브프라임 때 그때는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형주택들이 내려갔다가 한 6개월 만에 다 복귀하거든요. 임대도 모든 거 다. 수요가 늘죠. 많이 망했으니까. 우리가 망하면 보험 깨고 차 팔고 그 다음에 보증금 줄여서 사이즈 줄이고 예금금리 오르면 보증금이 여태까지는 의미 없다가 의미가 살아납니다. 조금씩. 예금금리 오르네? 그러면 보증금 좀 많이 받아도 되겠네. 갱신권 사라졌으면 내 세입자가 전반해서. 지금의 상황은요. 좀 1, 2년에 끝날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쉽게 조금만 버텨, 기다려. 그건 잘못하면 최악의 조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역 지정이 이제 구역 현황 검토하는 구역들이 좀 있으면 발표가 될 텐데 그런 게 좀 지나가면 방어 차원에서 투기 말고 좀 준비하시고 이거 정부 정책이 철저히 청약자들 위한 거잖아요. 여름 청약 1000만 명 이상이죠. 우리 공급하는 실제 숫자 조합원들 빼고 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외곽의 신도시 광명 시흥 뭐 10년 뒤에 입주가 이건 나오겠죠. 근데 한계선이 분명히 명확합니다. 정말로 특히 뭐 청약과 거리가 먼 분들 진짜 방어 정책 차원에서 기존의 뭐 재건축 재개발이라든가 기타 다른 걸 방어 차원에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게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임차인들 생각 잘하세요. 무조건 한쪽 얘기 듣고만 반응할 때는 아닙니다. 오늘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